동반성장연구소의 정운찬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현 정부 또 새 경제팀의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기 위해 초대했는데요. 먼저 지금 최경환 부총리 계속 이 저성장 기조 빨리 탈피해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인식에는 동의하시나요? 네, 양극화와 함께 저성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1980년대만 해도 8%대 성장을 했고, 그렇죠. 90년대에는 6%대 성장을 했고, 2000년대에는 4%대 성장을 했는데, 2010년대 들어와서 지금 2, 3%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성장이 잘 안 되면은 경기가 나쁘고 실업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2, 3% 성장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고도 성장으로 큰 나라가 됐지만 앞으로 그저 그렇고 그런 나라로 될까봐 걱정입니다. 예. 이 저성장의 핵심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경제 실력이 과거보다 못하다 그럴까? 예. 아니면은 과거에는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투자 기회가 많았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중소기업도 이런.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 대상이 많지 않고 예.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 상당히 있으나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지요.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면은 뭐 매스컴 보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50조다, 70조다, 100조다, 200조다, 380조까지 현금성 자산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정 선생님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감이 안 옵니다. 네, 경제학을 지금 50년 가까이 공부했지만 감이 안 옵니다만 제가 한번 비유를 생각해냈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써도 1조 원 다 못 씁니다. 그렇습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년이면 3억 6,500만 원이죠. 예. 1000년이면 3,650억 원이죠. 그거밖에 안 되는군요. 2000년이면 7,300억 원이죠. 예. 돈 다 못 쓸 정도로 큰 돈인데 예. 지금 대기업이 투자하려면 첨단 핵심 기술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현재 투자를 못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 1960년대 70년대처럼 그냥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또는 한은이 돈을 찍어서 유망 산업의 유능 중소기업한테 논아주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세 저항도 심하고 중앙은행이 돈 찍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결국은 제가 동반성장위원회 맡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스무드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죠. 해서 당시에 왜 초과이익 공유제다, 중소기업 저가법정 선정이다, 또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발주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는 뭐 소비도 이따 기회가 있어 말씀드리겠으나 소비도 잘 안 되지만 투자가 안 돼서 그렇고 투자가 안 되는 거는 대기업은 투자 대상 부족, 중소기업은 자원 부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결국 동반성장만이 또 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반성장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 듣도록 하고요. 그런데 현 정부는 과거 정부도 경기가 안 좋으면은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내년도 예산 한 20조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에 주로 또 집행한다고 그러고 우선 이런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남들이 케인지아냐고 부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은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그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이 뭐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은 예산 지출 증가율이 2011년에는 5.5%, 2012년에는 5.3%였었던 것을 고려하면은 내년 증가율이 5.7%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이 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경기 부양의 목적과 방법 또는 지출이 적확하다면 원론적으로 저는 예산 증액에 찬성합니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은 무슨 창조경제, 연구 및 개발, 유망 서비스업 분야는 특성상 단기 지원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분야임에도 마치 그런데 돈 쓰면서도 단기적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논리모순이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저 확장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신다. 근데 확장 예산을 하는데 세수는 또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는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정 적자가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은 또 우리 경제에 큰 빚으로 또 남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자꾸 정부는 증세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담배값 인상 또 주민세 또 자동차세 인상 이런 것들은 사실상 증세 아닙니까? 이런 세금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세입니다. 다시 저는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세가 필요하다면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가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세를 좋아하는 국민은 없겠지만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럼요. 필요합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할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는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지 지출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 필요하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어디서 세금을 늘려야 합니까?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네. 증세를 한다는 거 막연한 증세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이 한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예. 결국은 세금을 걷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유 있는 사람한테 걷게 됩니다만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중산층들이 또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세금을 걷되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누진적으로 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지금 저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세율이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높여도 괜찮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세 부담률 또는 국민 부담률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간접 증세와 직접 증세는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의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별 구성과 세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법인세나 소득세 특히 최고 구간 같은 데가 지금 이 법인이라고 그래도 200억 이상만 벌면 10조를 벌어도 세율이 똑같다. 이건 문제 있다. 그러니까 좀 최고 구간 같은 걸 더 신설하든지 법인세 같은 거 아예 세율을 좀 높이든지 소득세 역시 세율을 좀 높인다. 좀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고 구간 좀 신설해서 더 누진적인 어떤 그런 증세를 하자. 이런 주장이 한편에 있고요. 한편에서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오히려 세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법인세는 함부로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또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세수를 어디서 얻느냐? 간접세에서 올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그 얘기까지는 본격적으로 안 나오지만 부가가치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 사장님은 어느 쪽이? 예, 저는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에 찬성합니다. 세율은 높여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아마 24에서 22로 냈던가 하는 것은 굉장히 낮춘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지금 경제개발을 막 시작하는 나라들이 세율을 아주 낮게 책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굉장히 큰 경제가 됐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처럼 세율을 올렸으면 좋겠고 최고 구간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또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펴내면서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서 이걸 통해 또 경제 성장을 좀 이끌어보자 이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거 이것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것까지 이제 풀고 그랬단 말이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이 당장의 강남, 목동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경기는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클 것이 좀 두렵고 그 대출 규제 완화, 소위 LTV의 한도를 올린다, 또는 DTI 한도를 올린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벌써 7월에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한 달 새에 가계부채가
5조 원이 증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더 올라가면은 사실 뭐 한국판 미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가계부채가 1,000조가 훨씬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예. 한국의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세계에서 지금 제일 높아요. 네, 상당히 네. 위험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저성장 기조라고 하는 그 상황 인식에만 지금 동의하시고 또 재정 확대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시는데 재정 확대된 재정을 어디에 쓰는지 거기서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예. 별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좀 쓰면서 꼭 있을 것처럼 말하는 거 문제 있다. 아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증세 얘기 하려면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솔직하게 하라는 거죠. 네, 솔직하지도 않고 게다가 진짜 늘려야 할 세금 쪽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신 거고 네네. 부동산 정책에도 비판하셨고 신임 최경환 경제부총리 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 잘한 게 있다면은 과거에는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해갖고 낙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낙수 효과만을 기대했는데 이 최경환 팀에서 이른바 분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는 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가계에다가 소득을 늘려줘야 되지 거죠. 않냐. 회사들이 사내 유보만 하지 말고 좀 배당을 해라. 그러면 배당받는 사람이 더 쓰지 않겠느냐. 또 집 가진 사람들이 그냥 혼자만 쓰지 말고 전세 월세 만들어 갖고 좀 전세 월세 공급을 늘려라. 그리고 전세 월세 받으면은 또 소득이 늘으니까 더 쓰지 않겠느냐. 세금 좀 또 내라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발상은 괜찮지만 사실은 배당 받아 갖고 또는 세 받아 갖고 소비 더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배당 아무리 해줘봤자 예. 큰 기업의 배당은 외국인한테 반 이상이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기관 투자가한테 갈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많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다 치더라도 누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한다면 예. 그 부자들은 전문 용어로 한계 소비 성향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것이기 이미 때문에 쓸 만큼 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전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세 월세 받은 거하고 배당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종합 과세로 안 하고 개별 과세로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막 그냥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면 임금 인상 쪽으로도 좀 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은 임금 인상을 유도하려고 인상된 임금분에 대해서 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예. 것입니다만 기업을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금을 한 번 올려주면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기업들이 임금을 크게 올리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저임금 정도는 좀 올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론이 많아요. 지금 아주 작은 중기업들이 현재 유지도 힘든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유지되겠냐 맞아요.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그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한계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지고서 사실은 더 좋아지는 면도 있을 것 같아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하지만 한 시간에 지금 뭐 5,600원이다 5,700원이다 하는 최저임금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저임금을 좀 올리고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이참에 우리 경기를 갖다 좀 부추기기 위해서 임금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정확히 할지 안 할지를 확정 지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사내 유보금 과세하는 거 말이죠. 네. 그건 찬성하십니까? 저는 크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결정할 문제지. 지금 97년, 98년 이전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각 그렇죠.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높다가 보니까 위기가 닥쳐서 이거 구조조정 당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서 그런지 현금 잘 보유해야 구조조정 안 당한다 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사내 유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사내 유보를 갖다가 무리하게 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최경환 팀이 큰 기업이 크면은 작은 기업도 따라서 크고
일반 사람들도 잘 되려니 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게들이 소득을 많이 올려서 수요를 늘려야 결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분수 효과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 그럴까 바뀜이기 때문에 저 찬성할 만하지요. 사실 가계 소득을 실제 늘려줄 수 있는 정책은 지금 아직 안 보이잖아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상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계 소득이 늘어가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들인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이 발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계소득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아까 그 최저임금 인상 제안하셨습니다만 또 하나 정도 제안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딴 방법 없어요. 동반성장해야 됩니다. 동반성장. 중소기업이 커야 되고. 네, 중소기업이 크면 노동자들이 더 중소기업이 고용한 노동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 투자 대상은 있을 때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투자하면 생산 늘어나고 고용 늘어나고 소득 늘어나고 소비 늘어나갖고 전체 수요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는 현실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동반성장밖에 없다고. 동반성장의 좀 구체적 방법을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모두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과이익 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또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발주죠.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난다. 목표한 것보다 더 난다. 즉 초과이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를 협력 중소기업한테 좀 돌려서 협력 중소기업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쓴다든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쓴다든지 또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쓰도록 유도하자는 거죠. 근데 대기업들은 싫어하죠. 우리가 돈 버는 걸 왜 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싫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을 때 후려치기에 기인한다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사학위 논문 안 써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보상적 차원에서 초과이익을 좀 공유를 하면은 중소기업이 잘 되면 대기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째 번이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에다가 좀 펜스를 쳐갖고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대기업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1979년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무현 대통령 때 없애버렸어요. 당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지배할 때요. 이걸 갖다 부활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큰 거는 과거에는 정부가 물건을 살 때 중소기업을 못 믿으니까 대기업한테 주문을 하면 대기업은 손도 안 대고 돈 띄고 그렇죠. 중소기업이 주고 어떤 중소기업은 또 자기들도 손도 안 대고 돈 좀 띄고 그다음 중소기업에 넘기고 그 정도 하청 재하청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중소기업 위주의 한 70% 80%는 이제 중소기업에 넘겨라. 중소기업이 과거보다 기술도 좋아졌고 정작 물량은 중소기업한테 발주해라.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이제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던 상황 개선이 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순환 투자 증가, 생산 증가, 고용 증가,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그 초과이익 공유제 이거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그러나 정말 한 3년 이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은 몰라도 저것도 많은 대기업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어떤 아주 제도적 장치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한테 잘 주는 걸 봐서 잘 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강제하지 않으면서 이끌어가는 방법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제학을 공부해서 강제하는 말은 잘 싫어하는데 초과이익 공유하는 기업들한테는 세제 혜택도 좀 주고 또 이른바 세무조사하는 거 좀
좀 덜하고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동반성장 지수 작성에서 초과이익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점수 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동반성장 지수 발표할 때 뭐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에서 A급으로 가면은 뭐 회사 이미지도 좋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걸 앞장서 해야 될 곳이 동반성장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초대위원장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 눈에 보이기에는 초과이익 공유제 얘기도 요새 안 나오거든요, 잘.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기니까. 아직도 초기입니까? 지금 한 3, 4년 됐는데. 예. 2010년에 생겼으니까 3, 4년 됐죠. 초기니까, 제 말씀은 초기니까 거기 그 위원장이나 또는 그 위원회 멤버들이 좀 거친 말로 쌈딱 노릇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싸움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지금 동반성장 적합업종 좀 해제해달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기업들이 말이에요. 예. 첫해 만든 82종을 2종 중에서 77종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얼마나 탐욕스러운 얘기입니까? 3년마다 재심사하기로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갖고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탐욕스러운 대기업에 대해서 따끔한 말도 좀 해주고 네. 또 그때 첫해 그 적합업종을 선정할 때 정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굉장히 진지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상기시키면서 2, 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무슨 변화가 있겠냐. 지금 좀 대기업이 보기에 마땅치 않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좀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싸움딱 노릇 좀 해달라. 예, 제가 거기 있을 때 저를 스스로 쌈딱이라고 했었어요. 네, 돌이켜보면 이사장님이 위원장 하셨을 때는 동반성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 인구에 회자되지도 않는 상황이 된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건 사실 동반성장위원회 탓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너무 거기에 대한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나 야나를 막론하고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정말 그 경제민주화도 동반성장도 한여름밤에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주된 책임은 정부 쪽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보다? 대통령한테 있죠. 그 대통령한테. 당연히 대통령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 법안 몇 개 국회 통과하고 재벌 총수 몇 명 구속시키는 게 경제민주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한편으로는 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면 주문 대신 구두 주문 못하게 하고 어음 결제 정말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후려치기 못하게 하든지 그렇죠. 과거보다 덜하게 하고 기술 탈취 못하게 하고 이런 걸 한편으로 하고 이건 앞으로 하는 일이고 과거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축적된 것이 지금 양극화라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축적된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들 보고 이제 좀 이익 좀 공유해라. 그렇죠.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좀 용인해라. 그다음에 정부가 중소기업 위주에 발전할 테니까 좀 따라와라. 이런 식의 설득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야도 여기 아무 말도 안 해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다. 공약은 그렇게 내걸었는데 뭐 한 게 없다 말씀하셨는데 벌써 1년 7개월 지났거든요. 앞으로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으나 뭐 어떡합니까?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도 심화되고 경제가 약해지고 경제 파탄 나고 사회 파탄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역시 답은 동반성장 경제민주화다. 현재로서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밖에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귀 기울여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